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품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그 공교육이라는 큰 거대한 구조 아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더 보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 역할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여서 공부하는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진리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오늘 이 공부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먼저는 그 공간 관리부터 한번 조금 얘기를 나누도록 해볼게요. 제가 그 화면 공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공간 관리에서 계속 핵심적으로 이렇게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은 그 하나님은 항상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요렇게 지난번 나눈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공간 관리,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는 자기 이름을 쓰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근데 죄로 인해 타락이라는 더러움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아마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더러움이라는 것은 없겠죠. 저는 애들이랑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고는 했었어요. 어떤 얘기도 나눠보고 했었냐면, 야, 그 응가가 있을까? 그래서 응가가 냄새가 날까? 그런 게 없지 않을까? 그 천국에는 뭐 이런 얘기들도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마 그 천국은 진짜 거룩한 곳일 거다. 그러니까 뭐 애들이 그 응가를 하긴 하는데 그 뭐 꽃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 이제 즐거워하면서 같이 얘기를 애들이랑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냥 그 하나님 만드신 그곳은 더러움이 없는 곳일 거라는 거. 자, 근데 그 죄로 인한 타락이라는 그 이 땅의 더러움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원래 하나님 맨 처음 창조했을 때는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 땅에서 타락의 그 물결 속에서 더러움에 휩쓸릴 우리였는데 그 우리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선물 받았다. 우리를 더러워진 우리를 이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살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선물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다. 더러워진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동참되는 영광을 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와서 하시는 일도 와서 하시는 일도 계속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애들이랑 반복해서 이제 얘기하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죠. 하나님의 디자인 두 가지가 있다. 성경. 하나님이 쓰신 책 두 가지가 있다. 성경 그리고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디자인 아래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디자인하셨나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시 답안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게,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지 않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먹어야 사는 것으로 디자인하셨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않을까. 응? 아빠한테 형한테 해달라래? 네. 보이에서 하나님이 우리 육이 먹어야지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산다는 것을 얘기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을 꼭 자야지. 잠을 안 자고 기계는 잠을 자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잠을 꼭 자야지만 되는 존재로 이제 디자인을 하셨다.
그거에도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인제 배출해야 된다. 소변, 대변 그렇게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 숨을 쉬어야 된다. 눈에 바로 보이지 않지만 심장이 뛰고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그 디자인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런 걸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하고 의미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창조하셨던 맨 처음에는 청소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더러움이 없지 않았을까.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의 이 인생 속에는 청소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청소를 하고 살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청소는 하고 살도록 디자인하실까? 왜냐면 아무도 그 공간에 가지 않았어. 그래도 먼지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 속에 청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으로는 아이들 생각을 막 다양하게 들어보는데 그거에 대한 답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지금 타락이 있고 난 그 이후의 인생 속에서는 항상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음. 저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 준 게 진짜 그 의미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다 보면 발에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존재지만 우리 발에 흙이 묻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발을 예수님이 씻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돼. 어 우리가 그 먼지가 쌓여.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빗자루를 한번 이렇게 쓸어야 돼. 어 이렇게 물걸레로 닦아야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어 청소라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음 보이는 이 청소하는 것을 통해서 '아 이게 거룩한 거구나. 그냥 아무 데나 놔두고 이렇게 그러면 어질러퍼지는 거구나.' 요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애들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내 보이는 부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도 내 영도 어 깨끗해야 되는 거구나. 깨끗하다는 건 물건이 제자리에 있다는 거구나. 깨끗하다는 건 물걸레로 닦는 거. 어 지저분한 거 모아서 버리는 거.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쪼끔 깊이 있는 생각을 이끌기 위해서 이제 요 질문을 더 넣어 놨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그거를 인제 아이들이 한번 써볼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였던 그 사진을 가지고 '자 이 공간은 원래 이랬던 공간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애들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야 이 공간이 그냥 이렇게 되진 않았어. 어떤 무슨 과정이 있었어.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얘기하면 애들이 뭐 얘기하겠죠. "뭐를 먹고요. 여기 봐봐요. 이 컵라면 그 껍질 있잖아요. 이거를 먹고 대충 아무 데나 던져 놨어요. 그리고 뭐 프라이팬에 이런 것들을 쓰고 제자리에 안 넣어 놓고 그냥 쓰고 그냥 아무 데나 놔둬서 그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인제 아이들이 하겠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럼 애들이 뭐 프라이팬을 다시 원래 제자리로 넣어야죠. 그러니까 물건이 제자리에 가야 된다. 그리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잘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 이 더 이게 더러워질 수 있고 또다시 회복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여기는 좀 잘못 나왔네요. 나의 공간 정리 노하우라고 인제 제가 그렇게 해 놨는데 그래서 나는 그 나의 공간 내 책상일 수도 있고 내 서랍일 수도 있고 또 내 방일 수도 있고 아무튼 아이들마다 뭐 형제자매랑 같이 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방으로 뭐 혼자 쓰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자기 공간 자기 책상이라도 공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을 내가 정리하는 내 방법 나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인제 아이들이 한번 나눠 보고 써볼 수 있게 고렇게 해 놨고요. 자 그다음 거에는 이제 이것도 보여 드렸던 거 더러운 자취방 선발대 그 사진인데 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넣어 놨어요.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부모님 곁이 아닌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된 영희와 철수." 자 다음 사진은 "한 달을 생활한 후 영희와 철수의 자취방 사진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방의 모습이라는 이 결과를 통해서 영희와 철수의 생활 습관을 예측해 보자. 자 그러면서 인제 예측되는 대충 이게 여자 방 요게 여자 방 같고 요게 쪼끔 남자 방 같아 가지고 그냥 고렇게 제가 생각하고 했어요. 그래서 예측되는 철수의 요 공 방을 보고 예측되는 철수의
생활 습관. 예 딱 보면 뭐 이제 먹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냥 아무 데나 뒀다. 이불도 개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인제 그 쓰레기가 이제 산이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인제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옷도 그냥 아무 데나 벗어 놨다. 어. 자 그리고 뭐 이쪽도 이쪽은 옷이랑 뭐 이런 것들 위주인데 그래서 뭐 옷을 이것저것 입어 보고 그냥 늘어 놨다. 물건들을 쓰는 대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냥 그 정리해 두지 않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인제 그런 생활 습관, 지금의 그 생활 습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러면서 인제 어떤 이야기를 써 놨냐면 얘네가 이 영희와 철수가 그 부모님하고 함께 살 때 이렇지 않았다. 지저분한 도 때로는 있었다. 하지만 곧 깨끗해졌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더러워진 적은 없었다. 그 대학생이 됐으면 나이가 더 많아졌으니까 이 힘도 능력도 더 성장했으니까 이게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방은 이런 모습일 때 띠게 된 것일까? 자 이유를 한번 예측해 보자. 뭐 이유를 한번 예측해 보자면 부모님이 치워 주셨던 거죠. 부모님이 한 번씩 인제 너무 더러우면 치워 주시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 도움이 싹 사라졌어. 그러니까 나는 그 내 능력 수준이 나타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공간 관리에 있어서. 근데 그게 내 힘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러면 얘가 대학생에서 지금 자취방에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런 공간 관리에 힘이 없이 그냥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그런 지저분함 속에서 어려움을 좀 겪겠죠. 그래서 고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이 그 인생을 길게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 평생 학습자 그리고 전인생 인생을 좀 길게 내 눈앞에만이 아니라 내 지금의 요 모습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물론 얘네들은 좀 너무 심한 거긴 한데 그래서 고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자 그리고 내가 이 방을 청소한다면 나는 어떤 거를 할 것 같냐. 애들이랑 요런 거 한번 나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뭐 애들이 이불을 개야 돼요. 애들이 인제 아는 것들이 나오겠죠. 뭐 옷을 제자리에 둬야 돼요. 그럼 옷을 제자리에 둘 때 옷을 어떻게 제자리를 정해 줄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번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내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 줬어. 그럼 인제 얘가 또 이렇게 어지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얘네한테 좀 조언을 해줘 보자. 그러면 얘네한테 "야 이 방을 이렇게 내가 깨끗하게 치워 줬는데 이거를 잘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를 조언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게 원래 자기는 잘 못 봐도 남한테 참견하고 이거는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애들 안에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는 고런 작업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그거와 더불어서 이 영희와 철수의 그 위에 자취방은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방이다. 얘네가 얘네 돈으로 얘네가 뭐 힘을 얘네 힘으로 마련한 방이 아니라 부모님의 힘으로 마련된 방이었다. 그러면 이 영희와 철수의 부모님은 철수와 영희가 어떻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을 허락해 줬을까? 그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서 뭐 공부도 하고 공부만 하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피곤하면 여기서 편안하게 좀 쉬기도 하고 또 뭐 친구들하고 여기서 뭐 모임도 즐겁게 하고 뭐 그렇게 좀 유익하고 깨끗하고 그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한 달 후 아까 그 방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뭐 속상해요, 화가 나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인제 생각과 말과 행동 요게 인제 세 가지가 세트로 항상 나타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부모님에 대해서 뭐에 상처를 받냐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안 보이고 화가 나요. 슬퍼요. 뭐 이런 마음이 아무튼 있을 텐데 그 마음보다도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보다도 또 이 부모님이 화냈어. 여기에 상처받는 게 또 우리 아이들 모습이고 또 저희 모습이기도 하고 해서 어떤 마음일까? 그럼 어떤 말을 너라면 하겠니? 어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겠니? 그럼 아이들마다 뭐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혼내줘요. 뭐 "이건 아니라고 말해줘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아이들은 "아 참 너도 이 더러운 것이 힘들었겠다." 뭐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뭐 같이 치워줘요.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이건 자유롭게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부모님 마음은 깨끗하게 생활하기를 바랄 텐데 그거는 부모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을 위함이죠. 고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질문.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사실 이 땅은. 근데
이 땅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제자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지럽혀진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이 세상을 보시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동,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하신 것들, 출애굽시키시고 언약을 주시고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 한번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하나님이 더럽혀진 이 세상을 보시고 하신 일은 그 어린 양 대신 언약을 주심으로 그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모든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거. 그래서 고거까지 한번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요청해서 아이들 방 사진 모습 이제 애들한테 언제 엄마한테 부탁해서 방 사진 한번 찍을 거야. 뭐 이제 미리 한번 얘기해서 자, 그럼 이제 미리 준비해도 좋아요, 이거는. 이건 어차피 기준 세우기 위한 거지 걔 잘못을 드러내기, 걔가 지금 방 정리가 엉망이다,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방의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내 방을 사진 찍어서 붙여봅시다. 이거는 부모님한테 요청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사진의 그 결과가 나오게 한 나의 공간에 대한 생활 습관 분석해 보면서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도움을 받고 있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나, 그게 이제 내게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해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나의 땅을 써보기. 나의 땅이라고 하면은 내 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방이 없어도 내 책상, 내 서랍 속, 이게 다 나의 땅이라는 거 아이들이 좀 인지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공간을 어떻게 쓰기 원하나. 왜냐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 이제 나는 사실은 이렇게 쓰고 싶은 모습이 있어. 나는 내 방을 이렇게 쓰고 싶어. 나는 그 꿈이,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해보질 않았어.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했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 공간을 어떻게 쓰기 원하나. 내 공간에 내가 사랑하는 물건들과 내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근데 쓸데없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쓰레기 쓸 때 버려야 되는데 제대로 안 버렸단 말이에요. 막 분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공간을 어떻게 쓰기 원하나. 그리고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공간을 주셨을까. 자,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지구를 만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셨을까. 자, 요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나가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향한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진짜 이 실제적인 자기 서랍, 자기 책상, 자기 방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공간을 향한 꿈과 비전을 좀 품어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 이걸 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관리를 요렇게 지금, 그래서 사실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더 세부적으로 이제 만들면서 말씀드리. 이게 일단은 요게 기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오늘 하기로 한 게 그 CS 일부 요거를 제가 이제 뒤에를 더 만들었는데요. 요즘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건 인사청문회가 신문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 인사청문회라는 거에서 요거 인사청문회 사진을 하나 갖다 놨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하면 이제 신문 기사들이 이제 정책실종 인사청문회 무엇을 검증하나, 한동훈 인사청문회 17시간 반 만에 새벽 3시 반인가 종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머리 기사들을 좀 갖다 놨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뭔지. 그래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그 대통령이 그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대통령이 그 임명한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이제 검증받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소 재판관.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국가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국가위원회, 뭐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건, 요게 나랑 완전 먼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만드는 국가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꿈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법을 만드는 사람 위치에 서게 된다면, 아, 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구나. 그래서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국세청장, 검찰총장, 뭐 경찰 되고 싶어하는 애들, 검사 되고 싶어하는 애들 있으면 네가 나중에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너는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대충 다른 건 뭐 웬만큼은 애들도 이제 단어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장이겠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합동참모의장은 군인인 것 같긴 한데 잘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좀 찾아놨어요. 그래서 합동참모의장은 육군, 해군, 공군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이 애들은 또 뭔지 모를 수 있겠죠. 군대의 명령이겠죠. 군대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지닌다. 그래서 그 군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여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저도 처음 들어서 애들도 모를 것 같아서 찾아놨는데요. 그 대통령의 친척이나 인척, 그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위가 또 뭔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위반 같다 생각했는데 법에 어긋나는 걸 비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 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려면 아까 행정부라고 했잖아요. 행정부에 여기 보면 그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행정부라는 게 뭔지 또 애들이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요 행정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우리나라는 이게 5학년 교과서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그 권력 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입법부는 이제 입이 설립자잖아요. 그렇죠? 법을 세우는, 법률을 만드는 단체다. 사법부는 그 법률을 적용하는 곳이고, 행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근데 이 삼권 분립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갖고 있냐면, 국가는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힘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근데 입법부가 혼자 힘을 다 가지고 있고, 행정부 대통령이 혼자 다 힘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나눠서 가져서 체크 앤 밸런스. 그래서 서로 체크하고 그러면서 밸런스가,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게.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방과학교 안에서 자, 누구를 뭐 반장으로 세웠어. 근데 얘한테 힘을 부여했어. 근데 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나눠 가져서 반장이 있고 또 회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나눠 가져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다. 그게 의도적일 수도 있고 또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도 한번 그 힘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힘을 나눠서 갔냐면, 여기 입법부는 이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그 임명을,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 동의권, 여기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사법부는 여기가 법률을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위헌 법률을 심사하고 제청하고 심판할 수가 있다. 이번에 우리 검수완법 지난번에 했는데 검수완법 통과됐죠. 근데 그게 뭐 이제 위헌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법부가 그런 권한을 갖는다. 법률을 만들었어도 그게 우리나라의 기본인 헌법에 위반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사할 수 있는, 거기서 힘을 견제하는 요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행정부는 대법관,
사법부의 대법관을 임명하고 그 법률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걸 심사할 수 있는 사법권을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행정부에서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에 또 행정부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게 명령 규칙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검수완박법 때 법률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아무리 입법부에서 만들었어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률 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권. 애들이 감사라는 말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는 밑에다 좀 써놨어요. 국가는 국가의 정치죠. 그래서 입법부는,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정부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데 어떤 권한이냐면 국가의 정치를 감시하고 검사할 수가 있다. 그 탄핵소추권이 있는데 이 탄핵소추권도 애들이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검사 등 고위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에서 그들의 위법을 모발하는 것을 탄핵소추라고 한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얻으면 탄핵소추가 의결된다. 그뒤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탄핵이 결정되면 직을 물러나야 하게 되는 거다. 이런 것들 이제 아이들 알 수 있게 이야기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정책 실종 인사청문회 무엇을 검증하나, 왜 신문기사가 이런 게 났느냐.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ICT 현안 실종.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개인의 어떤 도덕성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으로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정책 검증이 아예 사라지는 건, 이거는 그 신문 기사 일부분을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사라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가야 할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 아, 나도 그런 청문회라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을 텐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대통령 취임식, 그 취임 연설이랑 더불어서 한번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체계,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부처들이 있고, 뭐 소방청은 어디에 속해 있고 경찰청은 어디에 속해 있고, 요것들을 아이들이랑 더 재밌게 게임식으로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다음에 대통령 취임식하고 해서 한번 각 부서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민주주의 공동체에서는 그거를 한번 하더라고요. 아이들 팀을 짜줘가지고 각 팀별로 해서 요거를 한번 조사해보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점호를 하루는 교육부에 대해서, 하루는 외교부에 대해서, 하루는 법무부에 대해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하루씩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비전 타임으로 해서 그냥 그 교육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까지 이제 같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로 그거를 조사해서 한번 해주시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한미동맹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한미동맹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자유민주주의나 이런 것까지 싹 다 설명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딱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돼 있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공산화 과정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한번 이건 지식으로 좀 나눠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확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것만 해놓은 거는 애들한테 무슨 나라인지 맞춰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 여기 이제 베트남 국기고 이제 베트남 나라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 나라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은 원래는 이제 월남과 월맹으로, 월남이 우리 남한이고 월맹이 북한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이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이 원래 이렇게 이제 북베트남 그리고 남베트남, 그래서 여기는 소련, 중국이 지원하고 남베트남은 미국이 지원. 그러니까 지금 남한, 북한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나라가 계속 이제 좀 대립도 있고 좀 이렇게 하다가 1973년에 그 평화협정이 체결이 돼요. 근데 이 평화협정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종전협정하고 비슷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이 대치 상황에 있는데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우리는 평화협정을 체결했어.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 우리는 이제 약속했어. 그래서 서로의 안보를 책임져 주겠다는 뭐 그런 약속,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해요. 이게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의 사진 모습이에요. 자,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주월 미군, 지금 우리는 주한 미군이죠. 근데 주월 미군이 철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대치 상황이 아니고 전쟁 끝났고 이제 여기는 평화를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주월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해요. 월남에 있던 미군들이 1973년에 철수를 해요. 근데 평화협정 했으니까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런 협정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크라이나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 비핵화를 좀 우크라이나에서 했을 때 비핵화를 할 때 그 약속을 했었죠. 그 절대 뭐 러시아나 지금 이렇게 침략했는데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이미 침략을 했죠. 그래서 주월 미군이 철수를 해요. 저 아프간 사태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군 철수하면서 이제 바로 공격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월 미군이 철수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지나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 북한이죠. 그래서 월맹이 북베트남이 이제 남침을 했어요. 근데 조금 상황을 알아두면 좋을 게 뭐냐면 그 남베트남이 훨씬 경제적 성장이 훨씬 뛰어났었대요. 그리고 군사력도 더 뛰어나다고 봤었대요. 세계 몇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거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뭘 참고했냐면 리셋바에 나오는 내용들 참고했고요. 리셋바 17분인가에 나오는 내용들, 거기가 이제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했고, 공명호라고 책 많이 쓰신 분이신데 그분이 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거 참고해서 제가 했는데요. 그래서 그 경제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남베트남이 뛰어나고 그 군사력에 있어서도 뛰어났었대요. 그런데 이제 북베트남은 되게 저기는 10년 안 가서 식량난과 이런 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랬는데 어, 침략을 했고, 그리고 그 55일 만에 사이공을 점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과정은 애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트 피플, 보트 피플. 그래서 이 자유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 세상에 나라에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80만에서 100만 명의 보트 피플이 이제 나타났다고. 76년부터 92년 사이에 이 보트 피플이 운 좋으면 우리나라에도 100명 정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상선, 이제 상업 무역하기 위해서 가던 상선들이 이제 이 보트 피플을 발견해서 몇 명씩 구조해가지고 데려와서 우리나라에도 한 100명 정도 이 베트남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난민으로 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되게 많이 받아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간 사람들은 되게 운 좋은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갈 곳 없이 떠돌다가, 왜냐면 나라가 없으니까 갈 곳 없이 떠들다가 5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탈출을 했느냐? 그 월맹이 이제 거기를 공산주의화 하고 난 게 200만을 학살하고 100만을 수용소로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리셋바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공산주의 신봉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대요. 북한은 지금 2천만이고 저희는 4천만이 넘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 공산주의화 하면 2천만을 숙청한다. 이게 이제 누가 이제 무슨 시인 이름은 얘기 안 해주시는데, 리셋바에서 시인 이름은 얘기 안 해주시는데 그 시인이 민주화운동가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이쪽 노선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수감되면서 밝혀졌던 내용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리셋바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이제 떠나고 이제 지식인이라서 뭐 학살하고, 아마 그 영상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보트피플이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안정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족의 역사를 들으면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때 평화협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인물이 있대요. 베트남
요 그 평화협정을 맺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쭈옹 딘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호사 출신이래요. 그 남베트남의 야당 지도자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고 그 나중에 이제 부통령에 당선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에서 2 위까지 했던 사람이래요. 대통령 그 선거에서.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베트남 간첩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족 상잔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조상들이 슬퍼하겠냐. 웰맨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쭈용 딘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북베트남 간첩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 사람도 나중에 사형당한대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쪽 진영이 그렇다네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고 그 사형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특별히 지식인층을 되게 많이 사형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정보들을 애들이 쪼끔 알면 좋겠다. 그래서 어 한미 동맹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쪼끔 애들이 어 생각하면 좋겠다. 근데 한미 동맹에 대해서 제가 막 찾아보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옛날에 유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책인 것 같은데 이승만 건국 이야기 책 있잖아요. 고거 출판사에서 영상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거 관련해서도 애들이랑 한번 쪼끔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요런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식으로 수립되어서 왔는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쪼끔씩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자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쪼끔씩 드려서 같이 이거는 좀 공부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따 다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감정 관리. 네. 아마 감정 관리 다는 못하고 내용을 그 감정 관리를 오늘 일부분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쪼끔 더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관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실 때는 일단은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 우리는 다스리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라는 거. 다스린다는 거는 돌봐주는 거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부모님의 다스림 안에 있죠. 선생님의 다스림 안에 있죠. 근데 그냥 다스림을 항상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스림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으로 그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으셨다는 거. 고거를 우리가 인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정의 분출을 방과후에서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 감정에 끌려다닐 필요 없고 또 그 아이들의 또 미성숙한 그 감정이 잘 성장할 수 있게 관리하는 힘이 키워지게 해야 하기 때문에 무심한 것도 올바르지 않은 태도고. 그래서 우리는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실제로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감정에 다스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끌려다니는 것과 다스리는 것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노예와 주인을 가지고 얘기를 노예와 주인의 차이에 대해서 인제 같이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의 노예라는 건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어. 다른 행동은 할 수 없어. 자 분노가 일어났어. 다른 반응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소리 지르고 때리고 행동하는 거. 아기들은 배가 고파. 나한테 어떤 뭐가 있어. 그러면 우는 거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자라면서 배가 고프면 '아 말을 하면 되는 거구나.' 요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분노가 이끄는 대로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감정의 주인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왜 그 감정이 일어났지?' 감정의 원인을 생각해요. '그럼 그 감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자 그게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자 그 이제 예화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애가 되게 화가 났어요. 친구가 자기한테는 젤리를 하나만 주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3 개씩 줬어. 너무 화가 난다고. "왜 나는 쪼금 주냐."고 친구한테 얘기했지만 "나 그냥 내 맘이지."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인제 화가 나는 이제 마음으로 저한테 온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희노애락 감정 다 느끼고 살아요.
희노애락 감정을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아 이렇게 해야 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것도 사실은 그 안에 감정이 속해 있는 거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 네가 진짜 속상했구나. 그래.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 네가 속상했겠다. 근데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뭘 알고 있었냐면 되게 잘 나눠주는 애예요, 걔는. 근데 나눠줄 때 누구한테 많이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골고루 나눠주는 애예요, 걔는. 그래서 걔한테 얘기했어요. 야, 그래, 넌 진짜 잘 나눠주구나. 넌 진짜 잘 나눠주잖아. 너는 누구한테 많이 주고 누구한테 조금 주고 이렇게 하고 넌 공평하게 하려고 되게 애쓰잖아. 야, 내가 그거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야, 너 진짜 너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안 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이상하게 느껴졌겠다. 너 되게 속상하게 느껴졌겠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항상 방과후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가정에서는 그냥 내가 그 알아주는 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방과후에서는 일단 내가 긴장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그리고 애들은 나한테 감정 상하면은 떠나버리시잖아요, 여기를. 엄마의 딸 자리를 엄마의 아들 자리를 떠나진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주는 것까지 하는데 그 다음을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이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진짜 원인이 뭔지, 진짜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작업을 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요. 내가 조금 받은 게 얘는 사실 문제였었어. 근데 진짜 이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내가 조금 받은 게 아니라 그 친구의 공평하지 않은 분배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그 아이는 어른이 되고 커갈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런 분배 방식을 지니고 있는 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내가 조금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의 공평하지 않은 분배 방식이구나. 얘가 지도자가 됐을 때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야 얘는 너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 친구는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그 친구도 어떻게 하면 너가 이 부분은 더 성숙한 부분이야.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항상 미성숙한 사람과 그 성숙한 사람이 공존해.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성숙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성숙한 그런 게 나타나는 때가 있어.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저희 뭐 셋째, 넷째 때문에 첫째, 둘째가 막 열받으면, 야, 근데 있잖아. 어디를 가든지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아이들이 그 얘기만 딱 제가 하는 걸로도 마음이 풀어져요. 제가 미성숙한 부분이구나. 저건 제 약점이구나. 그래요. 그럼 뭐 제가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요.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지를 애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성숙함과 성숙함이 공존한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는 게 가장 고차원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들이 또 어떤 형이 자기 때려봤다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 너보다 2살이나 많은 형인데 야 너도 그렇게 행동 안 하면 또 진짜 이상하게 느껴졌겠다. 그래 의견이 다르면 이게 같이 생각해보고 해야지 때려보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야 그 형은 다른 부분에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부족한가 보네 이렇게 했더니 막 근데 감정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 형은 다 부족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받아줬어요. 왜냐면은 부정적 감정 속에서는 훈계가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인제 그래서 "나 너 진짜 속상했겠다." 그러면서 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성숙하게 행동했다면 아이들이 부정적 경험을 안 겪을 거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 상황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요.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거는 필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야 그냥 이해해 줘야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걔 마음이지." 뭐 이렇게 해 버리면 아이의 기준이 확고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놓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야 저렇게 행동해도 되나 보네. 저렇게 행동해도 나도 저렇게 행동할래.' 문제의식을 느끼는 그 지점에서 아이의 올바른 기준이 확고해질 수 있는데 그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애들한테 키워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나의 장점, 나의 올바른 기준이 다른 사람의 무질서함 때문에 이 시류 때문에 흐트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해도 되네. 그게 아니라 장점을 아이들이 이거는 나의 성숙한 부분, 나의 장점이구나. 또 이제 내 이기심이 이제 화의 어떤 부분이 됐다면 진짜 문제가 뭔지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대들에게 무례해, 예의가 없어 라고 느껴지는 대개의 경우는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할 때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때거든요. 근데 상한 마음인 채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단계로 우리가 치자면 1단계 아이가 느끼는 정서를 비판, 가르침의 관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일단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신뢰 형성이 돼요. 그래야지 감정이 자기가 아플 때 달려오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역자가 그 대상이 되어주지 않아요. 부모가 그 대상이 되어주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은 다른 데서 신뢰의 대상을 찾아요. 보통은 친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가 그 대상이 되어줬을 때 친구가 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애가 내려가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을 생각해 보도록,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좀 애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진짜 느껴야 할 감정은 무엇인가? 해결을 위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의사소통이 필요할까? 이게 이제 3단계예요. 자, 얘들아 조용히. 자, 근데 이 단계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 3단계까지 다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또 3단계까지 다 하기는 좀 어렵고 2단계까지만 해야 되는 아이. 또 지금은 신뢰관계 자체가 아직 형성이 잘 안 됐어. 그래서 1단계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요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데 그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극에 따라서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이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왜냐면 이 자극을 한다고 항상 그 반응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자극을 받았음에도 반응이 다르게 나갈 수 있거든요. 내가 누가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화가 났어. 근데 그 상황에서 꼭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있었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공간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그 공간에 나한테 이런 자극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보았을 때 반응은 달라질 수 있겠다. 누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힘든 일인데 나는 할만했어. 괜찮았어. 누구에게는 수학 연산 문제 한쪽 푸는 게 너무 고통이 될 수 있는데 누구에게는 똑같이 좋지는 않아. 하지만 그것을 담담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거든요. 인생에서 모든 문제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근데 그 공간 사이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요거를 감정관리의 큰 틀,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과 실제 상황에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 그 공간에, 이 아이의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제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의도하고 아이들 생각하게 하면 막 그렇게 잘 이끌려 올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걸 보면서 그리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마음이 상해서 누가 막 위로해 주면 그 순간에는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집에 오면 사실은 그냥 그 사람 마음이 고마워서 그렇게 한 거지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물론 우리가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이의 발달 단계 이런 거 따져서 감정에 대해서 만져주도록 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성령의 도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이 이 아이의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임하여 주세요. 우리가 또 그런 중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감정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발달 단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은 마치고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감정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 텐데 나중에 부모님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대하는 유형 중에 축소 전환형.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유형이 있대요. 뭐 그런 걸로 슬퍼할 일이 있니? 뭐 이런 것들이 축소 전환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정적 감정을 애들이 갖는 거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를 다른 보상으로 이렇게 빨리 바꿔주려고 하는 거. 공부 재미없어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야, 그 잘해봐. 초콜릿 줄게. 이게 축소 전환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느낀 감정은 간과시켜버리고 초콜릿이라는 보상으로 그 감정을 눌러보려는 모습. 그래서 또는 이제 아이의 감정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놀리거나 농담 삼는 경우. 야, 우리 아가씨 화내니까 더 예쁘네. 화내는 모습 누구 닮았네. 이렇게 하는 게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축소 전환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이거는 아이의 감정은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해서 이제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그게 축소 전환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이 부모님들은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부모 부정적 감정을 보면 부모 자신이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안 수용해줘. 그냥 빨리 다른 감정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된대요. 그리고 내가 비정상인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나 봐. 내가 좀 잘못됐나? 그 자존감이 상당히, 그 자신감도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형이 있냐면 억압형. 이거는 축소형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뭐가 비슷하냐면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고 양분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감정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거기는 혼내거나 그 감정을 못 들게 막 이렇게 억압은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중요하게 안 여길 따름이지. 근데 이 억압형은 꾸짖거나 훈계한다는 거. 그래서 감정을 못 들게 한다는 거. 우는 아이한테 시끄럽다, 울지 마라, 그까짓 거 갖고 왜 난리냐? 야,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냐? 이게 그렇게 슬퍼할 일이냐? 이런 식으로 야단치면서 반응하는 게 억압형인데 이거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죠.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억압된 감정은 상처를 남는다는 거. 그리고 얘가 이후에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해서 관계의 문제를 낳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도 근데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인 우리도 누가 내 감정을 받아주고 알아주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상대방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 감정을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다고 내 얘기를 막 하는데 뭐 그게 그까짓 게 그럴 일이야. 이런 식으로 누가 반응을 하면 야, 다른 사람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남편하고 대화 속에서 내가 막 어떤 것들에서 이제 마음 상했다는 얘기를 하면 야, 다른 사람들 더 힘들어.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도 인격체라서 이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또 그다음 방관형이에요. 방관형.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요. 부정적 감정도 허용해 줘요. 근데 그래 사달라고 하면 그래 갖고 싶으면 사야지. 누구를 때렸어. 그럼 그래 화가 나면 다 그럴 수 있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자녀가 물으면 야, 네 맘대로 해. 야, 뭐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감정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안 알려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지 않아. 그래서 얘는 내 행동이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 이 바람직한 행동의 한계를 모르니까 이게 진짜 그 망나니 같은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인간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얘가 진짜 자기 맘대로 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일 좋은 형은 이거겠죠. 감정 코치형. 방관형하고 같은 점이 있어요. 감정을 수용해 준다는 거. 부정적 감정도 허용해 준다는 거. 하지만 방관형하고 구별점은 뭐냐면 감정을 느낀다. 감정을 허용해 준다. 하지만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 적절하게 제한을 두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대안을 찾아가면서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감정 코칭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야, 그래, 화날만 하다. 야, 나도, 그, 누가 그렇게 내가 열심히 만든 거 망가뜨렸으면 진짜 화날 거야.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감정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럼 애들은 뭐가 되냐면, 자신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그 부모나 그 얘기를 한 사역자에게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처 방법을 한 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클라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산부인과 갔는데 첫째랑 둘째랑 계속 둘째가 첫째 거를 계속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엄마 그 아이의 엄마는 이제 뭐 이렇게 걔네 신경을 안 쓰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클라운 선교사님이 첫째한테 가가지고 야, 너 진짜 속상하겠다. 어? 너 진짜 속상하겠다. 야, 근데 있잖아. 너가 동생은 네가 멋있어 보여서 그래. 네가 하는 건 다 좋아 보여서 그래. 자, 그러니까 저기 저 다른 거 있잖아. 저거를 네가 엄청 신나게 엄청 재밌게 갖고 놀아봐. 그러면 네 동생은 또 저게 뺏고 싶을 거야. 그래서 여기 오면 그러면 네가 이거를 그다음에 네가 와서 이거 재밌게 갖고 놀면 그러면 네가 와서 이거 해. 이렇게 얘기를 듣다고. 근데 실제로 걔가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눈을 찔끗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클라우 강사님이 옛날에 이제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따라서 이제 말을 해서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처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아이들에서 이 방법 좋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어려운 감정에 대처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도 바로 행동해 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생각해 봤어. 사역자랑 같이 생각해 봤어. 그러면 그 감정과 그 상황 속에서 그 감정과 상황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또 때로는 기분 나쁘다고 행동을 해버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 기분 나빴겠다. 근데 동생을 때리는 건 안 돼. 네가 화나고 속상한 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용해주고 원인 생각해보고 코칭형의 부모가 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본질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요거를 도와주는 거. 감정을 코칭해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저희도 아이들 코칭해 줄 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실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료로 만들어 드려야 쓰기가 사실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자료로 좀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것들을 뒷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막 준비하느라고 선생님들하고 나눌 내용과 이렇게 좀 대화를 통해서 할 것들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준비할 여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또 오늘 또 혼자 막 말을 했네요. 이 혼자 계속 듣기만 하는 거 되게 지루하고 힘든데 죄송하네요. 참. 아유, 저희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하셨겠어요. 아유, 세상에. 크게 네, 준비하는 것도 힘드는데. 우리 거저 먹는 거네. 아유.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도 좀 그럴 수 있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한번 오셔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 아유, 애들 시간 보러 되실 한번 가고 분 싶어요. 네네. 한번 질문하실 내용이나 뭐 또 아니면은 건의해 주실 내용이나 있으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뭐 자세하게 또 하셔가지고 응. 또 우리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응.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도 어떤 아이들은 이제 지난번에 검수완박에 대해서 제가 애들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제 뭐 큰 애들이나 그런 애들은 이제 잘 이제 흥미 있게 하는데 또 저학년에 어떤 애들은 이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저도 해보니까 지루하게 보는 고학년들 이런 분들도 중에서 있고 고학년 남자애들이 되게 집중해서 하는 제가 OS쿨 가서 검수완박을 했다 했잖아요. 고학년 남자애들이 엄청 집중하고 특별히 저학년 그리고 여자애들이 조금 덜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고학년 애들은 남녀 가리지 않고 웬만큼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어쩌면 이런 시대적 흐름은 이게 큰애들한테만 하면 좋을까 저도 그 생각을 좀 들기는 했었어요. 네네. 뭐 차이는 조금씩. 음. 어쨌든 특히 감정에 대해서 너무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쟤는 나를 무시해요. 그러고 막 뭐 그런 것 때문에 감정 때문에 사실 다툼이 또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맞아요. 부분을 우리도 좀 잘 또 공부해서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우리 선생님들의 미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코칭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또 아이들 보통은 이제 막 애들 감정이 상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누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싶네요. 네. 많이 준비하시는. 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조금 더 준비를 다음번에 해서 그 아이들 나이 단계에 따라서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거 감사합니다. 요청하실 거나 혹시 뭐 있으시면 언제든 뭐 지금 얘기해 줘도 되고 아니면은 카톡으로 따로 또 연락 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를 저기 송 교수님 이 자료를 PPT 자료를 그대로 PPT 그대로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대로 좀 우리가 다시 올려주시는 거를 우리가 또 다시 편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올려주시면 그렇죠. 이미지보다 이 PPT가 낫겠다. 그러면 이미지로 PPT로 혹시나 깨질까봐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요대로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조금 네네네 쓰기 편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시간을 축소할 수 있어서 그쵸. 제가 이미지랑 두 가지로 다 해서 올려드릴게요. 아유, 네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기도.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네. 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분야들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대할 수 있게 주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아이들 만날 것인데 하나님 그 아이들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방과후 학교의 CS라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그 구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조 가운데에서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한순간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 순간 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구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진리로 이끌어주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